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해외 증시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멀린 78의 이민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이었죠. 금요일장. 네, 190억 달러 규모의 블록딜이 쏟아지면서 난리가 났었죠. 네, 지난주에 뭐 비교적 그래도 그 평화로운 주간처럼 보였습니다. 그 뭐 주초에는 좀 빠지는 것 같은 시장이었었는데 주말쯤 들어서 상승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금요일 날 사건이 하나 좀 터졌었죠. 이게 골드만삭스라는 그 이제 IB 그 증권사를 통해서 애초에는 대략 한 그 11조 원 정도 그 정도의 그 물량이 블록딜이 하나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물량 정도가 이제 그 9조 원 그 정도가 이제 쏟아지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장중거래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그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뭐 이제 규모가 너무 커서 뭐 거기서 펀드 운영을 하셨던 분이나 뭐 그 이제 증권업계 계셨던 분들 뭐 펀드 매니저든 뭐 그 딜러든 그런 분들이 자기가 이제 20년, 30년 일하면서 이렇게 큰 규모의 블록딜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처음 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보통의 그랬었죠. 블록딜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기 전이나 뭐 이때 장 끝나고 난 뒤나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번에 관심을 끈 이유는 장 중에 이런 블록딜이 성사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상당히 의아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장중에 일어났으니까요. 그것도 뭐 그 시장 내 분위기가 좋았던 그런 그 어떤 장내 분위기가 좋았던 그런 와중에 그것도 장 초반에 큰 블록딜이 일어났었던 게 이제 큰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제 그 블록딜의 그 내용이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주말 동안에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밝혀진 바에 좀 따르면 이게 너무 규모가 크니까 펀드가 하나 청산됐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 규모니까.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그 알케고스라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자산운용사가 있었는데 예. 알케고스라는 자산운용사의 그 자산운용사의 한 개 섹터, 그 한 개 섹터를 맡고 있는 그 이제 타이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이거 ETF, 타이거 네. 자산운용 그쪽에 자산운용 파트를 맡고 있는 한국계 이제 자산운용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계 자산운용 매니저 이름이 질황인가? 빌황이죠. 예, 빌황이라는 매니저가 있었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그 이제 그런 펀드의 스타일이 중국의 어떤 IT 기업, 뭐 통신주 그리고 뭐 미디어 이런 것들에 주로 그 투자를 했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투자를 했던 그 스타일상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겠죠. 상승률도 그렇겠죠. 네. 많이 났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어떤 그 퇴출이니 뭐니 이런 예, 얘기가. 퇴출 네. 이야기도 나오고 뭐 중국 내에서는 또 그런 거대 반기죠. 기업에 대한 이제 반독점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바이드나 뭐 텐센트나 뭐 그 비아컴 같은 이런 통신주나 이런 기업들이 이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제 그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큰 펀드라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이제 자기 자산이 아니고 신용을 쓰게 되거나 미수를 쓰게 되면 개인들로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개인들로 보면 뭐 이제 신용 미수가 이제 익숙하실 텐데 그런 큰 펀드도 레버리지를 쓰게 되니까요. 레버리지를 크게 썼다고 하는데 뭐 얘기된 바에 의하면 그 이제 빌황 매니지먼트의 그 스타일은 보통 이제 자기 자본의 5배까지 레버리지를 쓰는데 5배까지 쓰니까 뭐 20%만 빠져도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5% 정도 이제 하락하고 나니까 그게 마진콜이 들어가서 강제 청산 당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강제 청산 당하게 되면 그날 저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최저가로 그렇죠. 이제 청산이 되게 되니까 그 전에 블록딜을 한 거다. 예, 블록딜을 하게 된 거죠. 예, 완전 청산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청산 전에 블록딜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그것과 비슷한 어떤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다른 펀드나 다른 운용 자금도 같이 들어가게 돼서 대략 한 뭐 21조 정도가 해당 당일날 블록딜이 성사된 걸로.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걱정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금융사고 내지는 예. 어떤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그런 장중 블록딜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월요일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네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이거 한 건으로 끝나면 뭐 상관이 없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릴레이가 되면
이게 주가 지수 전체에 영향을 좀 미칠 테니까 그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지금 이 자산운용 이 펀드의 특성이 이 두 개 섹터, 그러니까 통신과 그 IT 테크라는 이 두 개의 통신 섹터에만 몰려 있고 또 이게 특정 국가, 그러니까 이머징 중에 중국에만 머물러 있다는 그런 게 이제 다행히 그렇게만 몰려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청산될 만큼 이 규모의 이 정도에 투자하는 기업 그 펀드는 이 자산운용은 이 정도만 남아 있어서 더 이상은 청산 가능성이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청산되고 나서 그 차이나 테크 스톡 인덱스라고 이 주가 지수를 네네. 기록하는 그 지수가 당일날 굉장히 잔인한 얘기인데 청산되고 나서 오후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퀀텀 프로그램으로 네네. 해서 매수가 이제 들어간 거죠. 음. 근데 뭐 그 빌 황이라는 그 매니저는 그 대략 한 10년쯤 전에 2012년에 자기 자본 2천억 정도로 자기 돈으로 자기가 번 돈 2천억에다가 그 줄리안 로버스라는 그 타이거 그 자산운용의 자금을 운용해 갖고 이거를 이제 15조까지 불려서 저기다 레버리지를 80조를 써갖고 와 이거 네. 예, 80조 원을 써서 네. 이제 운영을 하다가 15조 원이 이번에 청산이 된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15조 원이 날라갔으니까 한쪽에서는 이거 지금 헐값이 됐다. 이제 텐센트든 바이드든 이런 주식이 헐값이 됐으니까 일대 가서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마지막 물량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하고 요것 때문에 같이 물려 있는 다른 물량들이 다시 또 한번 청산되면서 같이 따라오는 일이 있을까? 예. 그럼 추가적인 물량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는데 이 정도 규모가 한 번 일어났으니까 시장 분위기상으로는 끝인지는 약간 퀘스천입니다. 그냥 작은 물량이었으면 하나가 청산되고 그냥 그것으로 마감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너무나 큰 물량이 한번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펀드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결국 그러니까 중국 테크주들의 급락에 따른 청산이었고 네네. 다행히도 그 청산 이후에 테크주들이 올라갔으니까 네네. 그게 따른 더 여파는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하나 또 시사하는 바가 어떤 게 있냐면 작년부터 이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레버리지를 써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고 보상을 받던 시기가 이제 2021년 돼서는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작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와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되던 시기에는 변동성도 심하고 유동성도 좋아서 레버리지를 쓰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젠 더 이상 금리도 상승하고 이런 테크주 기술주는 레버리지를 써갖고는 수익을 낼 수도 없고 이런 거대한 펀드조차도 굉장한 리스크에 노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건 뭐 거죠. 우리나라 개인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또 테슬라도 장중 $600가 깨지기도 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날 우리 지난주에 또 금요일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했는데요. 네네. 테슬라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테슬라 말씀 오늘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뭐 그 몇십 조짜리 회사 그 펀드가 청산이 되는 그런 일이 있어갖고 그거 좀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테슬라가 그 정도의 규모의 그 어떤 시가총액을 가진 그 종목치고는 하루 변동성이 너무나 큽니다. 보통 뭐 그 장중 변동이 500에서 590달러대에서 뭐 그 600달러 후반대까지 올라왔으니까 100달러 가까운 폭을 보이는 것은 이 정도의 대형 종목으로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변동성을 계속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슈는 뭐 대단한 이슈는 아니었던 걸로 좀 보여지는데 뭐 말하자면 이제 CEO 이슈 뭐 그 트윗질. 트위터에 뭐 몇 달 안에 애플을 따라잡고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바로 떨어졌죠. 네. 바로 그거를 뭐 삭제하고 그런다 구설수에 오른다든가 아니면 주말 동안에 금요일 날 뭐 그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가 하나씩은 사용하는 샤오미에서 뭐 확실하게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전기기차 사업에 진출할 것이다. 이제 경쟁자가 또 하나 생긴 거죠. 그리고 또 뭐 그 지프 같은 이제 자동차 완성차 브랜드에서
지금 뭐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 그런 것처럼 오프로드용 그 지프 상용차를 내놨어요. 전기차로. 예, 전기차로 내놨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지금부터 곧 그 시장에서 구입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완성도가 높은 오프로드형 차를 내놨기 때문에 테슬라로서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도 계속 늘고 있고 그 어떤 CEO의 리스크도 주말 동안에 이제 그 목요일 금요일 발생한 것으로 좀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인들이 조금씩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은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네네. 이런 때에 좀 잠재력 있는 종목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이제 뭐 로블록스라든지 또 뭐 스노우플레이크, 버진 갤럭틱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종목들 어떤가요? 네, 이 말씀하신 스노우플레이크나 뭐 버진 갤럭틱, 그 로블록스 같은 회사들은 지금 시장에 이것과 1대1로 매칭이 되는 그런 1대1로 매칭이 되는 회사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비슷한 회사들은 있지만 비상장 상태고요. 이제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비슷한 회사가 아마존에서 하는 그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뭐 이제 상품화가 되지 않고 약간 연구 개발 단계이고 그리고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그냥 비행기에서 가기 때문에 저비용이지만 블루 오리진은 로켓을 발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고비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스네이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클라우딩을 제공하는데 클라우딩을 제공하는 그런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클라우딩을 제공하면서 컴퓨팅 그러니까 컴퓨터를 같이 웹에서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기업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보적인 그런 사업 구조로 사업 구조가 있고 로블록스는 여기서 몇 번 다뤘듯이 이제 메타버스를 가지고 있는데 메타버스를 다루는 회사는 많지만 이제 첫 번째로 상장해서 상품화가 된 기업은 이게 처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수익화에 성공을 한다면 그 성장성과 함께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어느 때고 증시 전망을 놓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긴 마찬가지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지만 네. 최근은 보면 아주 그게 팽팽한 것 같아요. 거의 네. 반반이 비관론과 낙관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낙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2분기가 저점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2분기 저점에서 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나는 애들을 네. 담는다면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네.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그 어떤 독특한 사업 구조, 메타버스라는 정말 환상적인 어떤 사업 영역 이런 네. 걸 생각을 한다면은 참 마음에 들지만 어쨌든 간에 수익이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과연 2분기 이후에 상승을 점칠 때 로블록스 오케이?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그 눈높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눈높이가 중요한 것 같고 비중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투자를 할 때 수익을 과연 언제 낼 것인지 내가 보는 그 수익률의 목표는 몇 % 정도 되는 것인지 네. 예 그리고 과연 이 투자 수익을 기대할 때 내 의견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견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들은 유행을 지금 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유행을 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전망이 있는 거지 실제로 이 기업이 상장된 기업들이 정착을 해서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그런 투자 대상에 비중을 얼마나 태울지 기대 수익률을 어떤 컨센서스나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그 기대 수익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비중은 많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편입해서 가져가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근데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수익이 나려면 장기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으로 비중을 많지 않은 수준에서 가져가는 게 이제 옳은 전략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수익은 바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좀 기대합니다. 그래요. 근데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돈은 더 풀릴 것이고. 네네. 그래서 2분기에 약세장이 온다면은 그런 주식들을 사서 모으면 3, 4분기에는
결실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리스크가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예정된 미래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3, 4분기에 경기가 좋아져서 영향을 받을 만한 업종들이 있는 게 뻔한데 네.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걸 담는다면 그것에 대한 그 어떤 기회비용을 차감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모든 걸 걸기는 좀 그렇죠. 어렵다고 그러니까 뭐 생각합니다. 일부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 정도, 네네. 뭐 대략 한 10% 이하 예, 정도는 예. 한번 걸어볼 투자해보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뉴욕 증시 전망 짚고 마무리 좀 해볼까요? 네, 특별한 이슈는 아직 없고요. 이번 주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그 3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인프라 투자 미국은 뭐 모든 집행 그 예산 집행이 법안으로 그 법안이 수립이 돼야만 이제 네. 집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법안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면 어떤 부분에 수혜를 받는지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그 좀 소외가 됐던 실제 인프라 부분, 도로, 항만, 뭐 교통 이런 부분에 첫 번째로 좀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게 공화당이랑 어떻게 협의가 되냐에 따라서 집행 규모가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특별한 악재는 없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블록 딜 같은 이제 청산 규모가 이걸로 끝났는지 아니면 더 이어질지 이 정도 한번 챙겨보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채 수익률 이슈가 지난주에는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잠잠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인프라 투자 규모가 적어도 2조 달러 이상 될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공화당은 그린 뉴딜은 반대하지만 인프라 투자는 찬성하는 네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해보면 한 2조 달러 정도의 인프라 투자는 아마 통과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은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한 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죠. 지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호전을 예상하기 때문에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데 네. 이미 그 지난주에 그 이제 국채 금리, 그러니까 시중금리에 대한 어떤 내성이 좀 생겨서 금리가 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시장이 어떤 발작을 하거나 급락이 그 지지난주처럼 그 정도의 폭으로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전 하나 걱정되는 게 뭐 2%를 넘어가서 미국 시장이 발작을 안 한다면 미국 시장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가 되면 어느 투자가가 중국 국채를 사고 한국 국채를 사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뭐 터키나 러시아 같이 이 신흥국 중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뭐 음모론 같지만은 중국이 하도 지금 그 앵커리지 회담 이후에 제재를 남발을 하고 있으니 미국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걸 좀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금리라는 게 과연 이 충격이 미국 시장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한 고리부터 만약 금리 상승이 있으면 약한 고리부터 발생을 할 텐데 실제로 그 금리 인상이 직접적으로 오는 건 이제 미국 주시장이고 다음 날 이제 한국 주시장이고 뭐 1주차, 2주차를 두고 나면 이제 금융시장에 대출 시장에 이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게 금리가 이제 그 상승세가 말씀하신 그 금리 폭이 2% 이상 지속이 되면 뭐 그런 일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이는 그 금리 추세라는 게 단기 하루 이틀 차이로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상 변동이 없어서 그 말씀하신 상황을 판단하기는 아직 좀 어렵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민호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증시와 또 내일을 위한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